이 부부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 똑똑한 부모님들은 요양원에 안 간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 여기에 몰린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양원보다 10배 더 행복한 그 선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결단을 내리기까지 이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2025년 가을, 이 평범한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70대 부모는 하루가 다르게 병약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살림살이에 치여 부모 돌봄을 점점 더 부담스러워한다. 효도는 선택사항이 되었고 노인은 사회의 짐이 되었다. 이곳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결혼 40년째인 이 부부에게도 현실은 다르지 않았다. 여보, 어제 TV에서 봤는데 요즘 똑똑한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안 간다더라. 요양원 말고? 그럼 어디로 가는데? 글쎄 모르겠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나 봐. 아무한테도 짐 안 되게 말이야. 자식들한테도.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지만 이 집안은 왠지 어둡다. 오늘도 아침 뉴스에서는 독거노인 고독사 소식이 단신으로 흘러나온다. 강남구 70대 노인, 사흘 만에 발견 앵커의 담담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운다. 70대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신세가 될까? 아니야. 우린 달라야 해. 달라야만 해.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버지는 당뇨로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혈압약도 빼먹으면 안 된다. 어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요즘엔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 몸은 날로 약해지는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아이들도 각자 살기 바쁠 텐데 우리까지 신경 쓰라고 할 수는 없지.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해.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잖아. 부부는 함께 40년을 살아왔다. 가난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했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사주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아니,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다. 그때는 아이들이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우리도 참 바보였어. 아이들이 우리를 돌봐줄 거라고 믿고 살았으니까. 효도가 당연한 줄 알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다. 이번 주말 못 가겠어요.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요. 죄송합니다. 한 줄짜리 메시지. 성의 없는 사과. 어머니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는다. 또 못 온데 벌써 한 달째야.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니까 다행이야. 연락도 안 하는 집들도 많다던데.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었다.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 가고 안부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하면 다행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부모를 점점 더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대한다는 것을. 옆집 김할머니는 혼자 사시다가 사흘 만에 발견됐다더라. 자식들이 외국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무서운 얘기 하지 마. 하지만 현실이잖아.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자식들이 바다 건너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더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이 초등학생 쌍둥이와 함께 들어온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 잠깐만 들렀다 갈게요.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 가야 해서. 어머, 우리 딸 왔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밥은 먹었니?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아니에요, 먹었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알바도 하고 있거든요. 딸의 표정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파트타임 일까지 하느라 여유가 없어 보였다. 부모를 걱정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듯 했다. 할머니, 우리 언제 가요? 태권도 늦으면 선생님이 화내요.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가자. 15분 남짓 앉아 있다가 딸은 다시 바쁘게 나갔다.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올게요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다음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다. 그 다음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벌써 가네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는 것도 이제 1년에 몇 번 안 돼. 그래도 잠깐이라도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해야지. 우리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자주 오라고 하겠어. 저녁이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지만 반가운 안부 인사는 아니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 용돈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보너스도 깎였거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 살림도 바쁠 텐데 괜찮다. 감사해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짧은 통화였다. 안부 인사도 생략하고 용돈 지연 소식만 전하고 끊었다.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도 힘들겠지.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그래도 가끔은 그냥 안부라도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날 밤 부부는 잠자리에서 오랫동안 대화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말자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현실이 얼마나 더 잔혹할 수 있는지를. 여보, 우리 각오해야 할 것 같아. 정말로. 그래, 이제 우리끼리만 살아갈 준비를 해야겠어. 아무한테도 짐 되지 말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준비할 시간조차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식들로부터 상상도 못할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칠 후 조용한 오후, 아버지가 낡은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40년 된 가구에서 먼지가 날렸지만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오래된 봉투에 닿았을 때 표정이 굳어졌다. 여기 있었구나. 이걸 왜 아직도 갖고 있는 걸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1994년 10월 21일자 신문 스크랩이었다. 누렇게 바랜 신문의 헤드라인이 또렷하게 보였다. 강남대교 붕괴 참사, 32명 사망 17명 실종.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기사 제목, 기적의 생존자들, 가족의 헌신으로 되살아나. 여보, 그걸 왜 또? 우리 아들 사진이 여기 있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웃고 있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강남대교가 무너졌다. 다리 위를 지나가던 버스와 승용차들이 한강으로 추락했다. 그중 하나의 통학버스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17살 아들이 타고 있었다. 학교 체험학습을 가는 길이었다. 그날이 생각나네. 뉴스에서 강남대교 붕괴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아들이 그 시간에 그 다리를 건넌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전화도 안 받고. 부모는 미친 듯이 한강으로 달려갔다. 구조대와 소방서, 경찰들이 뒤엉켜 있는 현장. 물에 빠진 버스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3시간을 기다렸지 혹시나 해서 병원마다 전화하고 현장에서 구조대들한테 물어보고. 그때 당신이 물에 뛰어들려고 할 때
구조대원이 말렸잖아. 그래, 아버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지. 하지만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인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버스가 물에 완전히 잠기기 직전 구조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17살 아들을 끌어올렸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하늘에 감사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첫마디가 뭐였는지 기억해? 엄마 아빠 걱정 많이 했죠? 였잖아. 그래,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신문 속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붕대를 감고 있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17살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자신과 아내의 모습. 그때는 우리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짐이 된 것 같아.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존자 박민수 군은 부모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박 군은 부모님이 밤낮 없이 돌봐주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었지.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야. 죽을 뻔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을 거야. 하지만 31년이 지났다. 죽음의 공포는 희미해지고 일상의 무게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생존의 감사함은 생활의 부담감으로 바뀌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바쁘게 살고 있겠지. 우리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 사진 속 아이는 평생 효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네. 아버지는 신문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걸 그대로 놔두자. 왜? 아들이 왔을 때 보여주려고. 자기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지켜냈는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와서 이 신문을 본다고 해서 뭐가 바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변하는 건가 봐. 그때는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아니야.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야. 거실에 놓인 31년 전 신문. 그 속에는 사랑과 감사와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래고 있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어. 감사하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31년 전 강남대교에서 17살 아들을 구했던 그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노후를 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이번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다. 심지어 구하려던 바로 그 아들조차도. 추석 연휴 둘째 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아들 부부와 딸 부부 그리고 손자들까지. 거실이 이렇게 북적인 것도 몇 개월 만이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집안을 정리했다. 어머, 우리 손자들 왔네. 할머니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놨어. 많이 먹어. 할머니, 잡채 맛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도 우리 공주 보고 싶었지. 키가 많이 컸네.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TV를 보러 간 후 어른들만 남았을 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요즘 정말 살기 힘들어요. 회사 상황도 안 좋고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애들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정말 빠듯해요.
요즘 집값도 너무 올라서 전세 구하기도 어려워요. 자식들의 하소연이 계속되었다. 경제적 어려움, 육아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부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래도 건강하게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은 벌면 되고.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벌면 된다고 하시지만 일자리도 없고 경쟁은 치열하고 저희 또래는 다들 이런 상황이에요. 부모님께 도움받는 집들도 많은데 저희는 며느리의 말이 뭔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음을 모두가 느꼈다.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우리도 형편이. 아니에요, 아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다 알아요. 부모님도 노후 준비하셔야 하는 거.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애들 장래를 생각하면 부모는 자식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들도 여유가 없었다. 연금은 얼마 되지 않고 적금도 바닥이 보이고 있었다. 우리가 더 준비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정신없었어. 그러게요. 다른 집은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그러던데.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들의 말에 담긴 원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시대라는 거. 언니, 그렇게 말하면. 아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전세 살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집도 사고, 며느리의 말이 계속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사위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고 딸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만하자. 명절인데. 명절이라고 해서 현실이 바뀌나요? 저희도 한계가 있다고요. 여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난 부모였나? 40년을 너희 키우느라 우리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해준 게 없다고? 아버지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던 날들, 아이들 학비 마련하려고 부업까지 하던 날들, 자신의 옷은 몇 년째 사지 않으면서도 아이들 옷은 늘 새로 사주던 날들. 아버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저희도 살기 힘들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더 받을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부모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자식들이 부모를 도와주는 것을 마치 투자인 양, 더 큰 수익을 기대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언니, 정말 그만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누가 할머니 울렸어요? 순수한 손자의 질문이 오히려 어른들의 추악함을 부각시켰다. 어머니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안 울어. 그냥 양파 썰어서 그래. 양파 냄새 안 나는데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할 말을 잃었다. 거짓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저희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내일 또 바쁘니까. 어머님, 음식 잘 먹었어요. 엄마, 아빠, 저희도 가봐야 해요. 아이들 학원 있어서. 명절 가족 모임은 이렇게 끝났다. 따뜻했던 시작과 달리 차가운 마무리였다. 부모는 자식들을 배웅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상처가 깊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부모였을까? 40년을 바쳤는데 해준 게 없다고 하네. 그날 밤 부부는 잠들 수 없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해준 게 없다. 다른 집은 부모가 도와준다. 저희도 한계가 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혼자였다. 며느리도 손자들도 없이. 어머니는 반가워했지만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네. 혼자 왔어? 며느리랑 애들은? 네. 오늘은 혼자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무슨 할 말? 아들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손을 비비고 시계를 보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부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지난번 추석 때부터 생각해왔던 게 있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저희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제가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뭐라고? 구조조정?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정말. 아들의 말에 부모는 깊은 걱정에 빠졌다. 하지만 아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다른 회사 알아봐야지. 요즘 40대 중반에 새로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미리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고. 며느리가 나타났다. 처음부터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를 맞춰 들어온 듯 했다. 계획된 연출이었다. 어머, 며느리도 왔네? 언제 온 거야? 조금 전에 왔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서요. 무슨 얘기?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한 서류들이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요. 집을 미리 제 이름으로 증여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 같아요. 부모는 귀를 의심했다. 방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뭐라고? 요양원 문제도 있고요. 세금 문제도 있어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모든 면에서 유리해요.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냐?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증여세도 계산해 봤고 요양원 입소할 때 필요한 절차도 알아봤어요. 며느리는 마치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차근차근 설명했다. 부모의 노후를 상품처럼 거래처럼 다루고 있었다. 우리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거냐? 어머니, 현실을 봐야죠. 저희도 생활이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아졌고요.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전 강남대교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아들이 지금은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면서 집까지 가져가려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빠, 언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딸도 나타났다. 역시나 미리 계획된 듯 했다. 하지만 딸의 태도는 조금 달랐다. 아가씨가 뭘 알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아가씨도 현실을 봐. 아가씨 남편 수입으로 부모님까지 모실 수 있어? 저는 어머님, 아버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제도 딴소리 하지 마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거실이 전쟁터가 되었다. 자식들끼리도 의견이 갈렸고 부모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몫이 될 텐데 미리 정리해 두시면 세금도 덜 내고
절차도 간단해져요. 어차피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30년 전 신문 스크랩이 놓인 테이블을 바라봤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아들이 지금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못된 부모였구나? 너희한테 짐이었니? 짐이라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한 길을 찾자는 거예요. 언니, 정말 너무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가씨가 다 책임질 거야?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다 내가 낼 거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사랑해야 할 가족이 이제는 서로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가라. 당장 나가라고.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신 오지 마. 아들과 며느리가 황급히 나갔다. 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나갔다. 거실에는 부모만 남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증여 관련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게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야. 강남대교에서 구하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배신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식들이 떠난 그날 밤 거실에는 증여 서류만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분노와 절망을 삼켜야 했다. 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마음이 아플 때면 늘 그랬듯이 어디 있었지 그 사진들이. 낡은 앨범 속에서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 가족여행 사진들, 그리고 여기 있었구나. 1994년 10월 21일 강남대교 붕괴 참사 직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던 부모의 모습, 그리고 의식을 되찾은 아들이 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 그 사진을 왜 또? 이 사진 좀 봐, 우리 아들 표정을. 사진 속 17살 아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가득했다. 붕대를 감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이 간절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있었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는데. 이건 뭐지? 이런 사진도 있었나? 아버지가 든 사진은 병원 복도에서 찍은 것이었다. 아들의 수술을 기다리며 밤새 지키고 있는 부모의 모습. 어머니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고 아버지는 복도 의자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건 딸이 찍어준 거야. 그때 딸이 부모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기록해둬야 한다면서. 그 딸도 지금은. 앨범을 더 뒤적이자 강남대교 사건과 관련된 사진들이 더 나왔다. 신문 기사 스크랩, 병원 영수증, 그리고 아들이 퇴원하던 날의 사진. 어머, 이것도 있네. 그것은 아들이 직접 쓴 편지였다. 병원에서 회복하면서 부모에게 쓴 감사 편지. 누렇게 바랜 종이에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계속 읽어봐.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었을 때도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야 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편지는 계속되었다. 17살 고등학생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꼈던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진솔하게 적혀 있었다. 저는 앞으로 엄마 아빠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좋은 직장 구해서 효도하고 결혼해서도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 거예요. 모시고 살겠다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놈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아팠다. 엄마 아빠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겠다고? 집을 빼앗겠다는 놈이 지켜주겠다고? 부모는 편지와 오늘 벌어진 일을 번갈아 생각했다. 30년 전의 감사와 사랑, 그리고 오늘의 배신과 탐욕.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이것도 봐, 태어나던 날 사진이야. 태어나던 날 사진 속에는 휠체어에 앉은 아들과 그를 밀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짐을 든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다. 그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빠, 저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아빠를 책임질게요라고도 했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였다. 아들은 부모를 책임지기는커녕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 사진들을 아이에게 보여주자. 뭐? 내일 당장 아이 집에 가서 이 사진들을 보여주자. 자기가 뭘 했는지, 뭘 약속했는지. 그런다고 마음이 바뀔까? 바뀌든 안 바뀌든 보여줘야 해.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때 앨범 뒤편에서 또 다른 사진이 떨어졌다. 그것은 가족 전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들이 완전히 회복한 후 강남대교 근처에서 찍은 기념사진이었다. 이것도 있었네. 1년 후에 찍은 거지? 맞아. 아이가 다시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찍자고 했던 사진 속에는 복구된 강남대교를 배경으로 한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은 부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딸은 부모를 안고 있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뒷면에 뭔가 써 있네. 1995년 10월 21일.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아이가 직접 쓴 글씨야. 영원히 함께라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놈이 영원히 함께라고. 부모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간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감사함도 사랑도 약속도 모두 시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내일 이 사진들을 가지고 아이 집에 가자. 마지막으로.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자.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다. 그 마지막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일어날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 그 행복은 추억 속에만 남은 건가 봐. 그날 밤 부모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에 파묻혀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으로도 편지로도 추억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다음 날 아침 부모는 어젯밤 다짐한 대로 아들에게 보여줄 사진들을 정리했다. 30년 전의 감사 편지, 가족 사진, 그리고 강남대교 기사 스크랩. 마지막 설득을 위한 준비였다. 이걸로도 마음이 안 바뀐다면 정말 끝인 거야. 그래도 해봐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며칠째 계속된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아버지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여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몸에는 이미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 간헐적인 두통, 그리고 손끝에 미세한 떨림. 전화벨 소리. 아버지, 어제 그 서류들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절박한 상황이라고요. 너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거라고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의 혈관을 조여왔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모두를 위한 거? 너희만을 위한 거지.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아버지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대화가 안 돼요. 그 순간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분노가 너무 커서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대화가 뭐가 필요해? 전화 끊어라.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 몸에 안 좋아. 점심시간이 되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과의 통화를 떠올리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머리가 너무 아파. 혈압약은 먹었어? 먹었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가 상에 올랐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많이 드세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끼니는 거르면 안 돼요. 고마워. 당신도 고생이 많아. 식사를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아버지가 반찬을 집으려다가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이러지? 여보, 괜찮아요? 그 순간 아버지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왼쪽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상해, 손에 힘이 안 들어가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왼쪽 팔이 축 늘어졌다. 그리고 말도 점점 부정확해졌다. 전형적인 뇌경색 증상이었다. 다리도 이상해 움직일 수가. 여보, 정신 차려요. 119 불러야 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다. 40년 함께한 남편이 눈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었다. 여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발도 안 움직여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뇌졸중 의심되니까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왼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 가면 다 나을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옮겼다. 어머니는 구급차에 동승했다. 뇌경색 의심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죠? 방금 전이요. 밥 먹다가 갑자기. 골든타임 내에 병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들이 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겨갔다. 어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다. 뇌경색이 맞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셔서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도 필요하고 완전한 회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혼자서 아픈 남편을 돌봐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재활 치료까지 포함하면 상당할 겁니다. 몇 천만 원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뇌경색이야. 지금 병원에 있어. 빨리 와봐. 치료비 얼마나 나올까요? 아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치료비였다. 병원비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냐? 빨리 와봐. 딸에게도 연락했다. 딸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출발해요. 우리 딸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병원 복도에서 혼자 기다리는 어머니. 40년 함께한 남편이 응급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제발 괜찮았으면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 1시간 후 아들 부부가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의 첫마디는 어머니, 병원비 얘기는 들으셨어요? 보험은 어디까지 커버되나요?
아버지가 어떤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냐? 곧이어 딸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엄마, 아빠는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우리 딸 고마워, 빨리 와줘서. 의사가 나와서 상태를 설명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마비가 있고 언어장애도 있어요.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합니다. 집이라도 팔아야 치료비가 나올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남편이 쓰러진 이 순간에도 자식들은 돈 걱정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낳은 아이들인가.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말은 미안해, 이제 진짜 짐이 됐네. 짐이 아니야.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우리끼리라도.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병든 남편과 현실적 압박, 그리고 자식들의 배신 속에서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병원 로비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돈과 부담에 대한 냉정한 계산의 시간이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재활병원 비용만 한 달에 300만 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이네요. 게다가 간병비까지 하면. 언니, 아빠가 아픈데 그렇게 계산부터 하는 게 맞나요? 계산 안 하면 누가 해요? 감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가족 간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철저히 현실적이었고 딸은 그런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도 아버님 상태부터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제 현실을 봐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당신이 다 낼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는 자식들의 말다툼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제대로 못 찾은 남편 걱정은 뒷전이고 돈 계산만 하고 있었다. 너희들, 아버지가 얼마나 아픈지는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무슨 재벌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참에 집을 처분하고 아버님은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답이에요. 언니, 정말 너무해요. 아빠가 아픈데 요양병원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이 모실 건가요? 당신 집에서? 딸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도 아이 둘을 키우며 전세집에 살고 있는 처지였다. 그건 아니지만. 봐요, 당신도 결국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뭐라고 해요? 형님,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매제도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집안 문제예요. 병원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차피 아버님 상태로는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요. 전문 간병이 필요하다고 의사도 그랬잖아요. 그래도 요양원은 아빠가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고 안 원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제야 자식들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걱정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니까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시면 되죠. 원룸? 집 팔면 아버님 치료비도 나오고 어머님 생활비도 나올 거예요. 언니, 그건 너무.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가 매달 몇백만 원씩 낼 수 있어? 딸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알고 있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나눠서. 여보, 우리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하다고. 딸마저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자 어머니는 완전히 절망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원룸으로 가라고.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이런 걸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때 간병사가 다가왔다. 아버님이 깨어나셔서 보자고 하세요. 지금 가볼게요. 어머니, 아버지께는 아직 아무 말씀 마세요. 결정하고 나서, 결정? 이미 너희는 다 결정해놨잖아. 중환자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들은 왔어? 왔어요.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걱정하고 있어? 네, 물론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혹시 치료비 문제 되나?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할 것 없어요. 빨리 나으세요. 병실 밖에서는 자식들의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사 연락해봐. 집값 시세 알아보고. 네,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요. 오빠,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이게 현실이야. 여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우리 형편도 빠듯하다고. 딸도 결국 현실 앞에 굴복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요. 빨리 해야 해.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자식들은 급히 대화를 중단했다. 계속 회의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걱정하고 있다더라. 자식들이. 어머님, 부동산 중개사 연락했어요. 내일 집 보러 온대요. 벌써? 시간이 없어요.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데.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식들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놨다는 것을, 자신과 남편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이해한다. 너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였다. 하지만 더 큰 분노는 자식들의 배신이었다. 이제 정말 각오해야겠어. 우리끼리만 살아갈. 다음 날부터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러 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다. 자식들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12시 병원 중환자실 면회가 끝난 후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내일이면 부동산 중개사가 와서 이 집을 평가할 예정이었다. 자식들이 정한 계획대로라면 이 집도 이제 끝인가?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던 자리, 첫 생일을 축하하던 자리,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던 자리. 모든 곳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은 부모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침실에 들어간 어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아이들도 모르는 비상금 통장이었다. 이것만이라도 지켜야 해. 그 통장에는 지난 20년간 어머니가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용돈에서 아끼고 시장에서 절약해서 모은 돈. 정확히 8천만 원이었다. 이 돈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어. 새벽 2시 어머니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친구에게. 영수가 나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미안해. 어머, 순자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너한테만 말할 수 있는 일이야. 뭔데?
혹시 남편분이 더 안 좋아진 거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야.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는 친구에게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식들의 배신, 집 처분 계획, 요양원 이야기까지. 세상에, 그럴 수가.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이들이? 영수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모가 살아있는데. 영수가,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 살아갈 방법을 찾을 거야. 어머니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영수가,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시골 전원주택 말이야. 아직 팔리지 않았지? 아, 그거 아직 안 팔렸어. 그런데 갑자기 왜? 사고 싶어. 뭐? 갑자기? 너 정신 괜찮아? 정신이 들었어.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고. 새벽을 지새운 어머니는 병원으로 향했다. 남편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하기 위해서. 여보, 깨어 있어요? 응. 못 잤어? 여보, 이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아이들 말대로 하지 말아요. 우리끼리 살아가요. 뭐라고? 집은 안 팔아요. 그리고 당신도 요양원 안 가요. 우리 힘으로 해볼 거예요. 하지만 치료비는 어떻게? 여보, 사실 제가 돈을 좀 모아뒀어요. 돈을 모았다고? 20년 동안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8천만 원 있어요. 8천만 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해뒀어요. 아버지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아내의 치밀함에 감동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여보, 영숙이네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끼리 살아요. 하지만 내 몸이 이런데 괜찮아요. 저도 간병 배울 거고 재활치료도 시골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더 이상 아이들한테 기대면 안 돼요. 그때 간병사가 들어왔다. 어머니, 아들분이 오셨어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려고 오셨다는데요. 여보, 제가 나가서 얘기해 볼게요. 복도에서 만난 아들의 첫마디는 어머니, 부동산 중개사가 11시에 온답니다. 오지 말라고 해. 뭐라고요? 집 안 팔아. 어머니, 말씀 바꾸시면 안 돼요. 어제 다 결정했잖아요. 내가 언제 결정했다고 했냐? 너희들이 혼자 결정한 거지.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 현실은 내가 더 잘 안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설마 숨겨둔 돈이라도 있다는 건 아니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다. 어머니, 정말 돈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우리가 가족인데 왜 이래요?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하나?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결정했어요. 우리끼리 살아가요. 그래, 우리끼리. 그날부터 어머니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골집 계약, 이사 준비, 그리고 남편의 전원 치료 계획. 영수가 그 집 계약하고 싶어? 언제 볼 수 있어? 언제든지 가능해. 정말 잘 결정했어, 순자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우리 인생이. 40년 만에 어머니가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다. 자식들의 뜻이 아닌 자신과 남편을 위한 선택.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선언은 아직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태어나는 날, 어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말 한마디로
자식들은 어머니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줄 알았다. 어머니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부동산 계약서도 준비해 왔어요. 오늘 서명하시면 돼요. 언니,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버님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지팡이의 의지에 거실로 나왔다. 아직 왼쪽 팔다리는 불편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얘들아, 다 왔구나. 아버지, 몸은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 몸보다는 마음이 더 힘들어. 어머님, 아버님도 오셨으니까 이제 얘기해요.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몇 가지를 올려놓았다. 30년 전 강남대교 신문 스크랩, 아들이 쓴 감사 편지, 그리고 가족 사진들. 얘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아들 서류를 밀며 어머니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서류부터 보세요. 그 서류는 필요 없어. 뭐라고요? 이것부터 봐라. 어머니가 30년 전 신문 스크랩을 펼쳐 보였다. 강남대교 붕괴 참사, 기적의 생존이라는 헤드라인이 선명했다. 이거 기억나냐?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옛날 일이냐? 어머니가 아들이 쓴 감사 편지를 펼쳐 보였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서툰 글씨로 쓰인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그런 옛날 얘기를 왜?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어머님, 지금 그런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감상? 이게 감상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30년 전에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한 아이가 지금은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아버지도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뇌경색으로 불편한 몸이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강남대교에서 너를 구할 때 우리가 뭘 생각했는지 아냐? 그건 내 아들만은 살려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어. 내 목숨 따위는 상관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우리더러 집 팔고 나가라고 한다. 어머님, 현실을 봐야죠. 우리도 생활이 있다고요. 현실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까? 어머니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현실은 우리가 너희들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20년 동안 모은 우리 돈이야. 8천만 원. 8천만 원? 너희들이 우리를 짐으로 여길 때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다. 부모가 그런 돈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어머니, 그 돈으로 뭘 하시려고? 우리끼리 살 거야. 너희들 도움 없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독립한다는 소리야. 어머니가 준비한 계획을 하나씩 발표했다. 시골에 집도 구했고, 아버지 재활 치료할 병원도 알아봤어. 시골에 집을?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날 거야.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할 건데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다. 이 집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뭐라고요? 40년 동안 우리가 살던 집이야. 우리 명의고 우리가 낸 돈으로 산 집이야. 당연한 얘기지. 우리 집인데 왜 너희들이 가져가려 해?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가 왜 너희 걱정까지 해야 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부모를 설득하려던 자식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하나?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엄마, 너무하세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누굴 버린다고? 너희들이 먼저 우리를 버리려 했잖아. 어머님, 아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할 게 뭐 있어? 이미 다 결정했어. 어머니가 마지막 선언을 했다. 우리는 너희에게 이미 다 해줬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려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집과 재산은 우리 노후를 위해 쓸 거야.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를 지킬 거야. 강남대교에서 너를 구했던 그 마음으로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구하겠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고 부모는 40년 만에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제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부모의 선언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자식들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생 순종적이던 부모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이야. 우리는 진심이야. 잠깐만요. 그럼 저희는 정말로.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가면 돼. 우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잖아. 그제야 자식들이 현실을 깨달았다. 부모의 집과 재산, 그리고 도움을 잃게 된다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급하다고? 너희들은 우리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 나눠 가질 생각했잖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정말 우리를 미워하세요? 딸의 반응은 아들과 달랐다. 돈보다는 관계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미워하는 게 아니야. 실망한 거야. 실망이라니. 우리가 그렇게 못난 자식이었나요? 못났다기보다는 변했지. 옛날 그 마음 같지가 않아. 아버님, 어머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사위는 그나마 이성적으로 접근하려 했다. 서로 감정적으로 나가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요? 매제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 집 일이에요. 형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자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집값 상승분도 날리고. 지금은 조용히 해. 더 악화시키지 말고. 오빠, 우리가 너무했나 봐.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 너는 왜 벌써부터 포기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머니, 손자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손자들은, 손자들도 지금 우리 상황을 알면 이해할 거야.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안 볼 수 있어라고 어떻게 설명해요?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렸다. 손자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손자들은 보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엄마,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그래요, 어머니. 저희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다시 상의해보죠. 잠시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다. 특히 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정말로 너희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저희도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요양원 얘기는 완전히 취소하고 집에서 모시는 방법을 찾아보죠.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안 돼. 이미 늦었어. 여보, 당신도 흔들리면 안 돼. 이 아이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저희 진심이에요. 진심? 그럼 지난주에 한 말들은 뭐였어? 그때는, 그때는 상황이 급하면 부모 버려도 되는 거야? 아버지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물어본다. 우리가 다시 집에 있으면 진심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 그건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확신이 없다는 얘기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유가 없긴 해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결국 자식들도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결국 너희들도 확신이 없는 거구나. 확신이 없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그거면 충분해. 우리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 정말로 연락도 안 하실 거예요? 연락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도움은 기대하지 마. 그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건 아니네요? 단, 우리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완전한 단절은 아니지만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예정이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사는 언제 하실 건가요? 다음 주 안으로. 정말 가시는 거예요? 우리 딸, 이게 최선이야. 서로를 위해서. 그날 저녁 자식들은 하나둘 집을 떠났다. 마지막에 딸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가끔 안부는 물어볼게요. 그래, 우리 딸, 너도 건강해. 자식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정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함이었다. 부모는 마침내 자신들만의 길을 선택했고 자식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사를 하루 전날 밤 어머니는 40년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있었다. 짐은 이미 대부분 정리되었고 시골로 갈 최소한의 물건만 남겨두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정말 떠나는구나.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떠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특히 손자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다. 손자들, 우리가 없으면 얼마나 그리워할까. 당신도 아직 마음이 흔들려? 솔직히 손자들만큼은 미안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어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뒤에는 딸이 서 있었다. 딸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손자, 손녀,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할머니, 정말 멀리 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두고 가면 안 돼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부모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멀리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이사 가세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그럼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딸이 아이들을 달래려 했다.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몸이 아프셔서 시골에서 쉬셔야 해. 그럼 낫으면 다시 와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네. 할아버지가 삼촌을 구한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삼촌을 구했다고요? 30년 전에 다리가 무너져서 너희 삼촌이 물에 빠진 적이 있어. 정말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너희 아빠를 구했어.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아니? 왜요? 사랑하니까, 너희 삼촌을 사랑하니까 그랬어. 지금도 사랑해요? 물론이야. 지금도, 지금도 사랑해.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했다. 할머니가 시골로 가는 것도 너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면 왜 멀리 가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멀어져야 할 때가 있어.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너희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 엄마가 힘들어요? 응. 할아버지 때문에 너희 엄마가 걱정이 많아. 그래서 할머니가 멀리 가는 거야. 너희 엄마가 걱정 안 하게. 아이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엄마 걱정 안 하게 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맞아. 똑똑하네, 우리 손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할머니는 너희들하고 계속 있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딸이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저희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너희 때문이 아니야.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닌데요. 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짐이 맞아. 그런데 그 짐을 우리가 스스로 져보려고 해. 부모가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설명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떨어져 있는 거야. 서로 힘들게 하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맞아. 우리 손자가 정말 똑똑하네. 그럼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전화할 거야.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만날 수도 있어. 아이들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엄마, 아빠, 이제 진짜 이해했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딸, 힘들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그동안 철없어서 죄송해요. 아들은 끝까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는 그것도 이해했다. 아들도 나름대로 힘들 거야. 그래,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지. 드디어 작별의 시간이 왔다. 할아버지, 몸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전화 자주 해주세요. 그럴게. 우리 손자, 손녀 사랑해.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 멀리 가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부모의 선택이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우리도 너희들 사랑해. 미워서가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부모와 자식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멀어지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부모의 마지막 선물은 자립이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었다. 이사 당일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40년을 함께했던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다. 이삿짐 차량이 도착하기 전 부부는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여기서 아이들이 첫걸음마를 했었지. 저기서 아이들 생일상도 차리고 이제 정말 추억이 되는구나. 이삿짐 기사들이 마지막 짐을 옮기고 있었다. 40년치 삶의 흔적들이 박스에 담겨 트럭에 실렸다. 이제 다 실었습니다. 시골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수고하십니다. 짐 열쇠를 반납하기 전 어머니는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다. 고마웠어. 40년 동안.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시골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부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조용하네. 좋아.
이런 게 좋아. 오후 2시 새로운 집에 도착했다. 작지만 깔끔한 전원주택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 생각보다 괜찮네. 여기서 채소도 기를 수 있겠어. 첫날 저녁 간단한 저녁을 준비한 후 부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정말 우리만 남았네. 무섭지 않아? 무섭기보다는 자유로운 것 같아. 그래.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한 달이 지났다. 부부는 시골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다. 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오늘은 좀 더 걸을 수 있었어. 정말? 그럼 내일은 마을 한 바퀴 돌아볼까? 그래, 좋지. 시골 이웃들은 따뜻했다.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인간적인 정이 있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는 어때요?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자식들은 가끔 와요? 바쁘더라고요. 도시 생활이.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 엄마, 아빠는 어때요? 재활치료 잘 받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이제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어. 다행이에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우리도 보고 싶어.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와. 3개월 후 딸이 아이들과 함께 처음 시골집을 방문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넓어요. 할아버지가 키운 토마토예요? 응, 할아버지가 직접 키웠어. 엄마, 아빠,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 6개월이 지나자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정착되었다. 오늘은 30분을 걸었어.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네. 가끔 서울에서의 일들을 떠올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때 결정을 잘한 것 같아. 그래. 서로 상처받지 않아서 좋아.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아, 웬일이야?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훨씬 현명하셨어요. 아들은 그제야 부모의 진심을 이해했다. 가끔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놀러와. 1년 후 온 가족이 시골집에 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잘 사세요.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가끔 보면 되는 거지. 이제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부담이 아닌 그리움으로 만나는 가족이 되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할머니도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날, 가족들은 마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떨어져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해가 지고 자식들이 돌아간 후 부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우리 잘했지?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야. 그래. 이제 시작이야. 자식을 지켜낸 부모,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지킨 부모. 강남대교에서 보여준 그 사랑이 30년 후 다른 형태로 다시 꽃피웠다. 그들의 결단은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곧 사랑이었다. 가장 깊고 가장 진실한 사랑. 이제 그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었다. 서로를 위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진짜 시간이.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도 되는 거지?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시간이야.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늦었지만 진짜 자신들만의 인생이.
요즘 똑똑한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가지 않는다.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다. 존엄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